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청림출판에서 나온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내용도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에도 수천 명씩 나오기 시작했던 2020년 초, 당시 스웨덴은 집단 면역 실험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당시 스웨덴의 보건장관은 한국식 방역과 차단 관리로는 재확산을 피할 수 없다며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모범적인 방역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한국과 다른 정책을 펼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스웨덴에서조차 집단 면역 실험은 달성 과정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스웨덴은 한국과 다른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020년 가을부터 스웨덴의 요양원에서 노인 사망자가 폭증했고 중증 환자들이 넘쳐나자 환자를 돌보다 버티지 못하고 일부 의료진이 도망치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자 결국 스웨덴은 이웃나라에 중증 환자를 보내야 할 정도로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고 맙니다. 2020년 말 스웨덴에서는 한 달에 코로나19로 1,400명이 사망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당시 노르웨이가 약 100명, 핀란드가 약 80명이 사망한 데 비하면 스웨덴의 사망률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팬데믹 2년이 지난 지금 스웨덴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스웨덴 국왕과 왕비도 백신 3차 접종을 마쳤으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 대부분 해제했던 제한 조치를 다시 조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식당과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결국 한국식 방역정책, 한국이 이미 해온 대응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이 집단 면역 실험을 강행했던 이유는 결국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스웨덴은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산업은 위축된 반면 의료를 포함한 복지 분야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결국 스웨덴은 의료 복지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집단 면역 실험을 했으나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팬데믹은 복지강국 스웨덴에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스웨덴의 아동 빈곤율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빈곤율이 동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에서 왜 이렇게 빈곤율이 증가하게 된 것일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인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민자 가정이 늘면서 아동 빈곤율이 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스웨덴의 핵심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실질적인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 재정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을 통해 세제 마련이 필수인데 당장 스웨덴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에서도 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과 손을 잡으면서 시작됩니다. 2010년 중국의 지리홀딩스는 스웨덴의 국민 자동차 브랜드 볼보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최근에도 중국 지리자동차와 볼보는 합작사 폴스타를 설립해 전기차를 출시할 정도로 오랜 기간 협력해오고 있는데요. 폴스타는 본사는 스웨덴, 공장은 중국에 위치하여 결국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스웨덴의 볼보는 경쟁력을 위해 중국의 투자를 허용했고 많이 팔기 위해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까지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자동차 반도체 칩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스웨덴의 자동차 산업은 위기에 직면합니다. 공장 셧다운과 조업 단축이 반복되며 공급량은 뚝 떨어졌습니다. 스웨덴에서 자동차 산업은 연매출 약 101조 원에 달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반도체 공급 부족난이 심화되며 공장 셧다운과 조업 단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호칸 쇠데르룬 스웨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비오니어 구매 책임자는 요즘 구매 부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삼성,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생산 업체들과의 물량 공급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 스웨덴 볼보에서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바로 볼보카즈 해킹 사건인데요. 볼보카즈는 1999년 볼보그룹에서 갈라져 나온 곳으로 현재 중국 지리자동차가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볼보카즈의 내부 연구 데이터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가 일부 사업이 마비될 위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날 볼보의 주가는 3.5% 하락할 정도로 여파는 컸습니다. 과연 중요한 자동차 관련 연구 데이터가 진짜 해킹된 것인지 아니면 중국으로 넘어간 것인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결국 최근 스웨덴은 코로나19 방역에 이어 미래 산업 분야까지 한국에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SK그룹은 스웨덴 최고의 기업으로 손꼽히는 발렌베리가의 투자 전문 기업과 그린에너지, 헬스케어 등 미래 유망 분야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발렌베리가 투자 전문 기업 EQT 파트너스 총수인 콘니 욘슨 회장은 한국에 위치한 종로구 SK 사옥까지 직접 방문하여 최태원 회장을 만났습니다. EQT 파트너스는 시가총액 60조 원, 운용자산 규모는 90조 원에 달하는 스웨덴 거대 투자사입니다. 일렉트로룩스, 아스트로제네카 등 유명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날 욘슨 회장은 한국의 수소 비즈니스 발전 속도가 유럽에 비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SK그룹이 하는 어떤 분야에서든 협업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협력에 대한 절실함이 느껴지는 발언인데요. 청림출판에서 나온 신간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은 성공한 복지국가로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던 스웨덴이 최근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스웨덴이 복지 천국일까? 내가 그동안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접해왔던 스웨덴의 이미지는 세계적으로 가장 잘 발달된 사회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 직업을 잃더라도 든든한 실업수당이 있어 앞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마음만 먹으면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통해 금세 재취업을 할 수 있으며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아이를 낳은 이후의 육아나 교육은 국가에 맡기며 은퇴 이후에는 풍족한 연금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마치 동화 속 꿈과 같은 나라였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살면서 그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고민을 공유하게 된 이후부터 복지국가를 향한 막연한 동경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지 못하는 스웨덴 사람들. 의료비가 무상에 가깝다면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의료비 걱정부터 할 필요가 없다. 고액의 진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파탄을 겪은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도 없다.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놓고 갑론을박이 여전히 뜨거운 우리의 입장에서 스웨덴은 마냥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의료체계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 내가 원할 때 병원에 갈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치료 역시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병원은 사전 예약제다. 상담원은 환자의 증세가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병원을 들르는 대신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권한다. 단순 경증으로는 병원 예약이 어렵다. 응급조치를 받는 것 역시 쉽지 않다. 현지 언론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구급차를 수차례 불렀으나 빨리 도착하지 않아 목숨을 잃게 되었다거나 3번의 전화와 13시간의 기다림 끝에 겨우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간혹 기사화되곤 한다. 응급실에 도착했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이상 5에서 10시간 정도의 대기는 필수다. 더구나 오랜 대기를 거쳐 의사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병원에는 값이 나가는 첨단 의료 장비의 공급이 충분치 않거나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인 의료진과 진료 환경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친구는 내게 스웨덴 병원에서 원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상을 크게 부풀려 이야기해야 한다는 충고를 건넸다.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의뢰, 제대로 된 검사도 받지 못한 채 병원을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무상 의료 체계가 아닌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있다면 스웨덴과 같은 무상 의료 국가에서는 긴 대기 시간과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의 부재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있다. 이처럼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존재는 무상 의료 국가와 유상 의료 국가 모두가 풀지 못하는 난제다. 잘 들으셨나요? 저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스웨덴에 살면서 느낀 현실적인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는 스웨덴의 복지 정책에 대해 비판만 하지 않습니다. 의료복지의 경우 중증 환자에게는 경제적 파산을 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교육복지의 경우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주고 있다고 장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엄청난 경제 성장으로 복지 강국의 문턱에 마주한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참고해야 할 많은 사례들이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론에 의해 포장된 복지천국 스웨덴이 아닌 현실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의 생활상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께 청림 출판에서 나온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을 추천드립니다.